안녕하세요. 한때 참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가족은 바로 저희 시댁을 말하는 건데요. 시댁엔 가족들이 가장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남매 중 막내던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 위론 차례대로 형 둘에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도 시부모란 사람들도 모두 제 남편을 참 하찮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행은 결국 역풍을 맞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 아니겠어요? 그런 그들과 저희 남편은 아주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25살이라는 좀 이른 나이에 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 어른들의 소개로 인연이 됐었어요. 남편은 어찌 보면 날이 좀 서 있어 보이기도 하고 퉁명스러운 면모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화를 좀 나눠보니 그 속에 든 여리고 착한 속내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연애 시절에 들어보니 남편이 그렇게 된 데는 딱한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난 위로 형이 둘에 누나가 하나인데 어릴 적부터 부모 사랑은 형들이랑 누나한테 다 빼앗기고 살았어. 부모님은 원래 넷째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만 내가 생겨버렸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 낳았는데 너무 귀찮고 짐 같았다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태현 씨한테 다 말해줬다고? 자식이 상처받을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한텐 내가 그만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자식이었던 거지. 난 자라면서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다 형들이 물려준 낡은 옷만 입고 밥도 형들이랑 누나들 거, 부모님 것까지 다 푸고 남은 탄밥이나 국물 찌꺼기 정도만 먹고 자랐어. 그러면서 부모님은 나한테만 온갖 집안일에 형들, 누나 방 정리까지 다 시키셨었거든. 아버지 농사일도 나만 돕게 하고. 그래서 난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준 형들이랑 누나랑 다르게 대학엔 갈 엄두도 못 냈어. 공부할 환경이 안 됐으니 공부도 못했고 아까워서 나한텐 학비도 못 대준다고 했거든. 부모님이 자식 넷 중에 셋이나 대학 보냈는데 집안에 대학 졸업장이 하나도 굳이 필요하냐면서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럼 자식 넷 중에 하나만 대학 보내지 왜 셋이나 다 보냈대? 큰 형은 장남이라 귀하고 작은 형은 작은 형 가졌을 때 아버지 농사가 유독 잘 됐었으니 복덩이라 귀하고 누난 또 유일한 딸이라 귀했대. 근데 난 반만 축냈지. 원래 원하지도 않던 군 식구였다는 말을 평생 들으면서 자랐어.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취업하니까 이번엔 힘들게 키워준 값 내놓으라며 내 월급을 계속 요구하시더라. 너무 불만스러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으니 난 또 바보처럼 그걸 다 보내고 살았지 뭐. 시부모는 남편의 월급을 뜯어가 그 돈을 전부 또 남편의 형제들에게 퍼줬다더군요. 그런 불공평한 세월이 본성은 착했던 남편의 겉을 퉁명스럽고 딱딱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뒤늦게야 자기 부모에게 반항하며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제가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과 저와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애들만은 자기 식구들에게서 지키며 살겠다던 남편의 약속에 결혼을 진행했어요. 좀 도움을 주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는 역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가져갔었죠. 당시 큰 시숙과 시누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두 자식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쓰고 큰 시숙의 사업 자금도 대주느라 시부모는 땡전 한 푼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물론 다 거짓말이었지만요. 또 자기 아내와 두 아이까지 네 식구가 참석했던 큰 시숙은 딱 10만 원의 축의를 했고 작은 시숙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를 데려온 뒤 5만 원을 했더군요. 그마저도 시누인 한 푼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선 음식이 별로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정말 그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또 결혼하고 보니 남편 형제들은 유일하게 고졸이던 남편을 엄청나게 무시하더군요. 야, 네가 신문 보면 뭐 좀 아냐? 그니까 형, 꼭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든 유식한 척하고 싶어서 신문 챙겨보는 척하고 책 읽는 척하고 하더라.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냅둬 오빠들. 자기 형들 누난 다 대학 나와서 책상 앞에서 일하는데 자기만 공돌이 하고 있으니 자기도 자격지심이 있겠지. 시댁에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 남편과 전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에만 시댁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 형제들은 남편을 보며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꼭 비아냥대며 자기들끼리 킥킥대곤 했죠. 남편은 익숙한 듯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줬었어요. 그러나 아주버님들이랑 형님은 뭐 대단히 똑똑하세요? 솔직히 세 사람 다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있어요? 큰아주버님이야 사업하고 있다지만 저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재수 씨,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서울에 없는 대학은 무시해도 된다. 뭐 이거예요? 아니요. 평소엔 저도 안 그러죠. 제가 뭔데 다른 대학을 무시하겠어요? 근데 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말해줘야 제 남편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아서요. 제 남편 고졸인 게 제 남편 잘못이에요? 맨날 막내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제 남편만 부려먹고 농사일도 시켰다면서요. 대학 학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제 남편은 공장에 취업하고 나서도 집에 돈도 잔뜩 뜯겼다던데 세 분 중에 그 잘난 대학 나와서 집에 한 푼이라도 보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들 제 남편보다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제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무시하는 그들을 그들보다 좋았던 제 학벌과 직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애를 낳고서도 육아휴직도 다 쓰고 복직할 수 있었던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사실만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죠. 그들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연년생 두 아들을 낳은 뒤엔 이런 말로 또 남편을 무시했었거든요. 야, 공돌이 월급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자식을 둘이나 싸지르냐? 요즘엔 애가 낳기만 하면 그냥 크는 줄 알아? 나처럼 사업 정도는 해야 애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거야. 형, 몰라? 원래 없는 집에서 애들을 더 낳는다잖아.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지. 작은 오빠 말이 맞아. 나봐. 충분히 돈 좀 모으고 애 낳으려고 애도 안 갖고 있잖아. 저는 그 기가 찬 그들의 말에 그때도 지지 않고 응수를 해줬습니다. 요즘 공장 월급이 얼마나 센데 뭘 알고 나는 말들이에요? 제 남편 자식들은 거뜬히 키울 수 있을 만큼 잘 벌고요. 저 회사에서 휴직하고 있는 동안 돈도 조금이나마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제법 큰 회사라 복지도 좋은 편이라서요. 근데 형님 회사 워낙 작아서 출산 복지도 별로인가 봐요. 그리고 아주버님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남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하는 법이라던데 어디 가서 무식한 사람 취급 안 받으시려면 조심 좀 하셔야겠어요. 제가 결혼 초부터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건 내 가족을 건드는 인간은 아무도 안 봐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전 정말 시부모도 남편 형제들도 싫었거든요. 물론 자기 배우자를 따라 똑같이 저희 남편을 무시했던 제 손윗동서도 시매부도 전부 다요. 당연히 남편 형제들도 매번 자신들과 맞서던 절 싫어했죠. 항상 그들의 편을 들던 시부모도 마찬가지였고요. 넌 이 집안 서열꼴찌가 감히 어디서 내 자식들을 무시해? 네가 잘나봤자 공돌이 아내밖에 더 돼?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알아야지. 너 그러다 소박 맞고 싶어? 어머님, 똑같은 자식들 사이에서 부모가 서열을 그렇게 주인과 노비처럼 나눠 놓으니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이 저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돌이 막내 아들 월급 따박따박 뺏어다가 다른 자식들 다 도와주고 사신 분들이 제 남편한테 고마워하셔야지. 끝까지 그렇게 공돌이라고 무시하세요? 그 공장 가라고 하신 장본인이 바로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제 남편한테 든든한 부모 노릇을 안 해주시니까 저라도 이렇게 제 남편 편을 두 배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보, 그만해. 날 가족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내면서 힘 뺄 거 없어. 당신만 힘들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집안 사람들을 등지면 등졌지 제 안에 소박 놓을 일은 눈 감았다 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절 위해서 싸워주는 이 사람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형들하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난 더 이상 식구들 기에 눌려서 형들한테 툭하면 맞고 무시당하고 살던 강택현이 아니야. 난 무시해도 내 아내 무시하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제가 처음 시댁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준 날엔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자신은 그런 부조리함을 평생 참고 살았는데 누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싸워준 적이 난생 처음이라면서요. 그 뒤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내면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할 땐 그냥 무시하다가도 꼭 제 앞을 막아주더라고요. 저와 우리 애들을 건드리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년 뒤 아이 시댁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저야 바보 취급 당하고 살았다지만 제 아내까지 저 때문에 무시받고 열내며 사는 꼴 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저 이제 이 집 안 올 테니까 어머니 아버진 평생 그렇게 아끼는 형들이랑 누나만 끌어안고 사세요. 그렇게 우린 1년에 그나마 4번 정도 가던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들과 3살 터울이 막내딸이 태어난 지 1년 뒤쯤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래도 부모 전환이 남편은 받긴 받았는데 시모의 용건이라는 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큰형 사업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어머니, 진짜 양심이 있으세요? 시모는 큰 시숙을 위해 우리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만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시부와 번갈아 가며 남편에게도 제게도 몇 번 더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내 잠잠해졌는데 그 이듬해엔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으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한다는 말은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내가 오죽 급했으면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겠니? 어? 네 큰형 사업이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사정이 영 나아지질 않어. 게다가 네 작은 형은 아휴 그 착한 놈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한테 당해서 노름에 빠졌다는구나. 그래서 걔도 사정이 어렵대. 형제끼리 이럴 때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럼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네 누나 얼마 전에 이혼당했어. 김서방 돈으로 이상한 데 투자를 좀 했나 본데 그게 사기였다나 봐. 그래서 지금 혼자 궁핍하게 사느라 오히려 우리한테 돈까지 빌려갔어. 그럼 어머니 아버지 논밭 팔아서 도와주시던가 하세요. 돈 받는 자식 따로 있고 주는 자식 따로 있답니까? 돌아가세요. 어머님, 제 남편 지금도 충분히 서러운 세월이 쌓이고 쌓인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람한테 이러시는 거 진짜 잔인한 일이라고요. 제 남편한테 평생 해준 거 하나 없이 받아만 가셨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흰 돈 없으니까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들어보니 남편 형제들의 근황이 아주 엉망이었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전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시모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와 이번엔 엉엉 울기까지 하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시숙이 노름 때문에 사채까지 써서 돈을 못 갚으면 땅에 파묻히게 생겼다고요. 나랑 네 아버지가 논밭 팔아서 꼭 2달 안에 그 돈 갚으마. 그러니까 급한 대로 2천만 원이라도 좀 빌려다오. 어? 제발 부탁한다. 네 영 잘못되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사니? 시모가
자신들과 작은 시숙의 목숨까지 들먹이며 꼭 갚겠다고 말하자 결국 착한 남편은 시모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줬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요. 그때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 빌려드려. 근데 내가 보기엔 어머님, 아버님은 그 돈 안 갚으실 것 같거든? 그 돈, 그래도 당신 낳아준 분들이니까 낳아준 값이다 생각하고 아예 못 받을 생각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로 그 돈 안 갚으면 당신을 아예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라는 거니까 그땐 아주 확실하게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속내는 착하고 여렸던 남편이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 남편 낳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깟 마지막 2천만 원 따위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2달 뒤 돈을 갚으라고 하니 시부모는 완전히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진짜 받으려고 했어? 세상 무섭다, 무서워. 우린 돈 없다, 못 줘. 우리 논밭을 판다고 해도 그건 우리 노후자금으로 써야지. 널 왜 주니? 이 낳아주는 애도 모르는 놈. 아, 그래요? 정말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으시네요. 네, 그럼 그 돈 그냥 저 낳아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드릴게요. 대신 2분이 저한테 부모 노릇 안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집 자식 자리 영원히 사표낼 거니까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우스워서 전화로 이렇게 돈도 빌리고 집까지 찾아오셨나 본데 앞으로 또 찾아오면 저 그 2천만 원 법정 소송까지 걸어서 무조건 다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저 공장에서 연장 잡는 놈인 거 아시죠? 또 찾아와서 제 아내, 제 애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저 눈 돌아갑니다. 아셨어요? 우리 그렇게 제발 보지 말고 살다가 나중에 장래 때나 봅시다. 남편은 완벽한 절연 선언을 한 후 전화를 끊더군요. 하지만 그 속엔 생채기가 잔뜩 나 있을 걸 알았기에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시댁과 확실하게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가버렸죠. 돈을 갚기 싫어서인지 남편의 으름장이 무서워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사간 저희 집을 못 찾아선지 그제야 더 이상 시부모는 우릴 찾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최악이었던 시댁과 달리 남편의 친정 식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제 친정 언니 오빠가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남편이 자라온 환경을 얼추 다들 알고 있었기에 다들 남편을 많이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승희야, 강서방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서프라이즈란 말이야. 저희 언니와 형부, 오빠 새언니는 결혼 후 처음 돌아온 남편의 생일날 친정에서 깜짝 파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이런 생일 파티는 한 번도 못 해봤을 거라면서요. 제게 아무 말도 못 들었던 남편은 불을 꺼서 어두웠던 친정에 들어가자마자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던 케이크 촛불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가, 감사합니다, 모두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아유, 우리 강서방 완전 울보로구만. 아직 선물 개봉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울어? 케이크를 손에 직접 들고 계셨던 아빤 우는 남편을 귀여운 듯 바라보시더군요. 엄만 괜히 남편을 따라 눈물 지으시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또 한 번은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저희 부모님이 오실 거라는 말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내가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면 당신이 고생하잖아. 자기 딸 고생시키는 사위를 누가 달가워하겠어. 평생 시부모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만 받고 살았던 남편은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괜히 위축됐던 겁니다. 그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병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또 애처럼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강서봐. 우리 귀한 사위 몸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 그 공장에서 사과는 했어?
보상은 해준대? 엄마, 진정하세요. 공장에서 사과도 했고 보상도 해준대요. 애들 아빠 몸도 좀 치료하면 다 나을 거래요. 그래도 공장에서 얼마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해. 또 한 번 내 자식 다치게 하면 그때 네 아빠가 쫓아간다고 전해라. 나도 쫓아갈 거유. 나도. 많이 아팠지 강서방. 아휴 속상해서 이걸 어째.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자네 몸이 항상 최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일하다 이렇게 다치지 말고 조심조심 쉬엄쉬엄 해. 어? 부모님은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공장을 향해 화까지 내셨습니다. 항상 막내인 저보다 한 살 많던 남편을 막내 아들처럼 여겼던 부모님은 귀한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호들갑을 떠셨죠. 엄만 속상해서 눈물까지 펑펑 흘리셨고요. 그리곤 항상 돈보다 남편 몸이 우선이라고 말해주던 부모님의 말씀에 남편은 또 눈물이 왈칵 터졌던 거예요. 여보, 나 태어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은 정말 처음 받아봐. 이것 봐.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까지 써주셨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이 써준 거겠지. 아빤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빤 다 큰 저희 남매들과 형부, 새언니, 남편에게까지 선물과 자필 편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남편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처음 받아본 선물이라며 어린애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내더라고요. 시부모 아래에선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했던 남편의 숨겨진 동심을 보는데 그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또 경기도에 있던 친정 부모님 집과 달리 저희 삼남매 모두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우린 서울에서 남매 부부들끼리도 종종 만남을 가졌죠. 남편은 그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제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난 결혼하고 나서 형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 맨날 돈 뜯기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일, 슬픈 일 모두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형제였더라고. 고마워, 여보. 가족이 주는 행복함을 이렇게 알게 해줘서. 형제들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남편은 전혀 달랐던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남편은 종종 남자들끼리의 진지한 모임이라며 친정 오빠와 형부와 셋이 만나 술도 한잔하고 들어오기도 했죠. 이렇게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 더없이 남편을 사랑하던 저와 아이들 덕분에 시댁으로 인한 상처를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한편 남편은 몇 군데 공장을 전전하고 기술을 배우며 언젠간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애들이 셋이나 되니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지만 생각보다 사업 자금이 살짝 더디게 모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셨던 친정아빠는 시댁과 연을 끊은 지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저희를 불러 사업 자금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큰 돈을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장인어른. 전 손 떨려서 그 돈 못 받아요. 자넨 성공시킬 자신도 없이 사업할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건 아니죠. 충분히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이라 자신은 있는데요. 아, 그럼 됐지 뭘 그래. 그리고 설사 실패한다고 한들 난 자네가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여기고 언젠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네. 부모가 자식을 믿어줘야지. 안 그런가? 아빤 부담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자신은 남편을 믿는다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런 아빠의 무한한 응원에 깊은 감사를 느꼈죠. 그렇게 아빠의 도움을 받아 남편은 드디어 그동안 구상해왔던 포장용기 제조업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초반엔 좀 서툴러서 사업이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그땐 또 오빠네 언니네가 돈을 모아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냥 받아도 돼 제부. 형제들끼리 힘들 때 도와야지. 괜히 은행이나 엄한테 손 벌리러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돈 받아. 그런 친정 식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비전 있는 아이템이기도 했고, 남편과 제가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신의도 철저하게 지키고 살자 주위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더군요. 사업이든 사람이든 진심으로 대하니 세상이 저희를, 무엇보다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남편의 사업체는 나중엔 직원도 8명이나 되는 안정적인 회사가 됐고요. 남편은 언니와 오빠네 돈도 다 갚고 안 받으시려던 친정 부모님께도 돈을 전부 갚았어요. 그리곤 제법 중산층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사정이 넉넉해지자 남편은 모든 게 처가 덕분이라며 친정 식구들에게 더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네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야? 이 많은 식구들을 다 데려가겠다고? 당연하죠.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성공했는데요. 이 작은 사이 능력 좋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친정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멀리 출장을 다녀오는 날엔 무조건 그 대식구의 선물을 모두 챙기곤 했습니다. 언니와 오빠네 애들 것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 가족과 처가 식구들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활짝 웃곤 했죠.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행복하게 산 지 딱 10년이 됐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랜만에 시모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버지가 반년 정도 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대. 그동안 한 번도 저희에게 연락한 적 없던 시모는 시부의 부고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보니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와 있지 않더군요. 오직 전보다 훨씬 마르고 나이 들어있던 시모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를 맞아주더라고요. 태켜나, 애미야,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른 자식들은 왜 안 보여요? 아버지 임종하실 때 옆에 없었어요? 그놈들은 말도 마라, 말도 마. 우리 돈은 돈대로 다 뺏어가 놓고 나랑 네 아버지가 논밭에 집까지 판 돈, 걔들 다 주고 쪽방 신세가 되니까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살더라. 네 아버지 투병할 때도 네 형들 딱 2번 왔다 갔어. 네 누나 나이 한 번 와보지도 않았고 내가 자식들을 헉 키웠다. 들어보니 시숙들과 시누인 기어이 시댁의 기둥불을 뽑고 더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자 시부모를 모른 척하고 살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들은 잘 살고 있지도 않았고요. 네 형은 그렇게 우리 돈을 빌려가더니 결국 사업 쫄딱 망하고 이혼까지 당했다. 애들은 다 네 형수가 데려가고 지금 네 큰형 혼자 월세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일 하고 있어. 그리고 네 작은 형은 겨우 정신 차리고 뒤늦게 결혼을 하긴 하더니 개벌은 남 못 주고 또 노름에 손을 대더구나. 그래서 걔도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이혼당했어.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막일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노름판 기웃거리고 다닌단다. 그놈 노름비 때문에도 우리 돈이 얼마나 거덜났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신우이의 근황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인 안 보고 산 10년간 재혼을 2번이나 더 했다. 전부 이혼당했다더군요. 게다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해 감옥까지 1번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 신우이도 시댁이 폭삭 주저앉게 된 데 한몫 단단히 했던 거죠. 그렇게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며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어요. 태켜나, 이 엄마가 정말 어리석었다. 애지중지 아꼈던 자식들은 부모 돈만 노리던 속물들이었다는 걸. 사실 진정한 자식은 마지막까지 부모를 외면 못하고 돈까지 빌려줬던 너였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렇게 착했던 널 자식 취급도 안 했으니 나도 네 아버지도 천벌을 받은 게다. 정말 미안하다. 널 정말 많이 그리워했는데 내 차마 미안해서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던 거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모의 절절한 사과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모에 대한 원망은 그대로였겠지만 많이 늙은 모습으로 사과까지 하던 시모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던 거죠. 그 뒤 시모는 저와 저희 애들에게도 다가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애미야, 예전에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그랬겠지. 다 이해한다. 나 같아도 나 같은 시부모는 안 보고 살고 싶었을 게야. 정말 미안했다. 얘들이 내 손주들이로구나. 언제 이렇게 훌쩍 컸노. 당시 벌써 고2, 고1, 중1이었던 새 아이는 그런 시모가 어색한 듯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드디어 두 시숙과 시누이가 차례로 장례식장에 도착하더군요. 못 본 새 심술만 얼굴에 더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을 보자마자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막내, 오랜만이다. 불효 막심한 게 부모랑 인연까지 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냐? 형, 공돌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 무식하게 요즘 시대에까지 셋이나 싸지르고. 너 아직 공돌이 맞지? 어? 맞아. 남편은 대화도 하기 싫다는 듯 그들의 말에 대충 대답해버리더군요. 아마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는 게 맞긴 맞았으니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랜만에 무시할 사람이 생겨서 신이 났는지 그들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아유, 사람은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양심도 없다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이랑 인연이나 끊고 살지. 네 애들은 너 안 창피하냐? 공돌이 아빠. 우리 애들은 나 자랑스러워하거든. 내가 지금 공장 일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공장 내 거야. 나 사업 시작했거든. 아빠가 회사 대표라고 우리 애들이 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는 형들이랑 누나야말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양심을 왜 안 챙기고 다녀? 형들이랑 누나, 부모님 돈 다 털어가지고 나선 자식 노릇도 안 하고 살았다며? 누가 누구더러 불효막심하대? 자기들은 나랑 다르게 받을 것도 다 받으면서 살아놓고. 하지만 애들 얘기가 나오자 짜증이 났는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곡을 찔린 듯 잠시 똥 씹은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다시 킥킥대며 남편을 더 비웃더라고요. 자기들이 듣기 싫은 불효 얘긴 쏙 빼고 남편의 사업 얘기만 꼬투리 잡아서 말이죠. 사업? 니까짓 게 무슨 사업? 요샌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난리친다더니 뭐 쥐꼬리만한 공장이라도 하나 세웠냐? 왜? 너도 대졸들처럼 대표 소리 좀 듣고 살고 싶었어? 그러니까요. 완전 웃겨 죽겠다니까. 야야, 대표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무식한 고졸이 무슨. 야, 태현아, 누나가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봐서 하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개인 사업자 내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뭐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공장 중에도 다단계 하는 데가 있나? 웃겨 진짜. 그걸 10여 년 만에 옆에서 직접 들으니 부하가 배로 치밀더군요. 저는 그 한심한 인간들에게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나서서 실컷 비아냥대줬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들이랑 형님은 셋 다 아주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서요? 뭐라고요, 재수 씨? 왜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세 사람 근황도 말 안 해주신 줄 알았어요? 큰 아주버님 사업 쫄딱 망하고 지금 월세 산다면서요. 이혼까지 당하고서요.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은 또 그 노름벌은 못 끊고 아직도 노름판에 기웃거린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늦게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당했다면서요? 형님은 또 뭘 하더라? 재혼을 2번이나 다 실패하고 감옥까지 다녀왔다나? 그런데도 아직도 다단계 사기치는데 기웃거리고 살고 있으세요? 주변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얘기를 다 했다고요? 아이씨, 어머니 진짜.
그들은 시모가 자신들의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귀까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 통쾌하다 싶어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큰아주버님, 아까 뭘 하셨더라? 개나 소나 사업한다고 난리치면 안 된다고 하셨나? 아, 그쵸? 지금 저한테 개나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먼저 말 심하게 한 건 아주버님들인데 왜 저라고 말을 못해요? 배달일 하면서 애들 양육비 보내고 월세 내고 살려면 고생 좀 하고 계시겠어요, 큰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도 형님도 이미 정신 차리긴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누구 인생을 비웃고 있어요? 아, 제 남편이 얼마나 잘나는 사업가가 됐는지 말을 안 해서 그러시는구나. 뭐요? 택현이가 잘 나간다고요? 그럼요.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어중간하게 살고 있는 누구들과는 다르게요. 우리 남편 회사엔 직원이 저 빼고도 8명이나 되고요.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최근엔 1층에서 2층짜리 건물로 사무실도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다들 월세 아니면 허름한 전세 사는 것 같던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무려 7억이에요, 7억. 하긴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배 아파서 어쩔 줄 모르려나? 일부러 그들의 처량한 사정을 조목조목 짚고 남편 회사에 집자랑까지 했던 건 어떻게든 남편을 무시했던 그들을 약 올려주고 싶어서였어요. 자신을 위해주는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옆에서 그런 절 보고 있던 남편은 왜인지 그런 절 보며 웃음을 꾹 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왜 웃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해 보였는데 그 유치한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구나 싶어서 행복해졌거든. 어린애처럼 발끈한 당신이 귀엽기도 했고. 아무튼 다시 장례식장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런 제 약올림에 두 시숙과 신우의 표정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남편이 그만큼 성공했다는 얘기에 놀라야 할지 아니면 제 조롱에 화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후자의 감정이 이겼는지 그 셋은 이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망한 놈한테 망했다고 놀리는 거 진짜 위험한 일이라는 거 한번 알려줘요? 재수 씨, 내가 내 부모 등골 빼먹었지. 내가 재수 씨 돈으로 노름하다 망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씨, 인생 망한 것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람을 왜 약 올려요? 전부터 내가 좀 봐주니까 내가 웃어 보여요? 어디 내가 전에 택현이 쥐어받고 산 것처럼 안 참아 봐요? 옳게. 나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감옥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 내가 거기서 얼마나 험하게 놀다 왔는지 직접 보여줘봐? 하지만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런 제 앞을 웃음을 싹 거둔 남편과 비장한 표정의 저희 두 아들이 막아서더군요.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대학 나오고 유식한 척 하던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대학 나온다고 다 훌륭한 사람 못 되는 것처럼. 형들이랑 누나가 잊었나 본데 나 형제들 중에 아직 가장 젊고 힘도 세. 어릴 때야 못 모르고 형들이랑 누나한테 쥐어박히면서 살았다지만 지금은 달라.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 내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감히 어디서 내 아내를 겁박하려고 들어? 큰아버지들, 고모, 고등학생 조카들한테 험한 꼴 당했다는 소문 한번 나보실래요? 우리 엄마 건들기만 해봐요. 우리나라 10대가 얼마나 물불 안 가리고 무서운 애들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남편도 아들들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4살짜리 딸까지 덜덜 떨며 제 앞을 막아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흠칫하며 뒤로 물러나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침해줬죠. 우리 남편이랑 제 옆엔 이렇게 든든한 애들까지 있는데 세 사람 옆엔 지금 누가 있어요? 자식들도 배우자도 아무도 없죠? 제 남편하고 그쪽들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제 남편은 항상 가족한테도 다정했고 회사에서도 늘 직원들한테 존댓말 쓰고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누구든 존중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잘 지켜낸 거라고요. 반면에 사람을 소중히 대하긴커녕 자기들 동생의 부모까지 아낄 줄 모르니까 세 사람 인생이 그렇게 외로워진 겁니다. 지금의 인생은 과거 자기 행동에 대한 업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그리고 우리 인연은 10년 전에 이미 딱 끝난 거 아시죠? 우린 아주버님들이랑 형님이랑 돈 거래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우리한테 돈 빌릴 생각은 전혀 하지도 마시고요. 전에 우리 남편이 했던 말처럼 우린 장래 때나 이렇게 한 번 보고 말 사이니까 앞으로도 서로 생판 남인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제게 달려들지도 못하고 약이 올라서 얼굴만 벌개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죠. 결국 그들은 괜히 시모에게 신경질을 잔뜩 낸 뒤 장례식장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더군요. 참 후레 자식들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내가 기본적인 도의는 지키고 살아야 우리 애들한테 복이 돌아오는 거야. 하고 말하며 끝까지 상주 노릇을 마쳤죠.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 장례 내내 눈물을 보이며 남편에게 사과했던 시모에게 약간 마음이 약해졌던 남편은 시모를 집에라도 데려다 주고 싶어 하더군요. 아이들을 먼저 보낸 저와 남편은 시모를 차에 태우고 시모가 혼자 살고 있다던 쪽방으로 향했죠. 그렇게 가보니 솔직히 환경이 열악해 보여 마음이 안 좋긴 했었는데요. 슬쩍 우리 눈치를 보며 내뱉은 시모의 말에 그런 약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기, 백현아, 저번에 애들한테 했던 말 들어보니까 너 꽤 성공했다며? 이 엄마 사는 꼴 좀 봐라. 너무 거지 같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서럽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되게 좋은 아파트 산다며. 나도 거기서 좀 살면 안 되겠니? 솔직히 너도 이 엄마 10년이나 안 들여다보고 산 거 좀 미안하지? 나 모시고 살면 그런 네 미안함이 좀 덜어지지 않겠어? 아니면 방 2개짜리 정도 신축 빌라 전세 정도만 얻어줘도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아휴, 이런 골방에 살자니 내가 팔다리도 너무 쑤시고 힘들다. 네 형들이랑 누나는 외면해도 널 낳아준 네 엄마까지 외면하진 않겠지? 어? 아니면 엄마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시모는 잔뜩 불쌍한 척을 하며 은근슬쩍 남편에게 합가를 제안하더군요. 그러다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자 신축 빌라로 전셋집을 얻어줘도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눈에서 빛나던 욕심을 저도 봤는데 남편이라고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모는 처량한 자기 신세를 시부의 장례를 빌미 삼아 남편에게 연락한 뒤 남편에게 기대려고 했었다는 걸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미안한 연기를 더 지속하지 못하고 본색을 조급하게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시모는 표정이 굳은 남편이 침묵을 지키자 이번엔 절 보며 사정을 해댔어요. 제가 왜 대답이 없어? 애미야, 너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보니까 내 마음 좀 알겠지 않디?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더 예쁜 자식이 있고 덜 예쁜 자식이 있는 거잖니. 나도 그냥 그랬던 거다. 그래도 뒤늦게 후회하고 장례 치르는 내내 사과까지 했는데 이만하면 자식인 너희들도 날 좀 용서해줘도 되지 않겠니? 어?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아니요. 저는 저희 애들 셋 다 너무 애틋하고 예쁘던데요. 제 남편은 애들 키우면서 오히려 두 분을 더 이해 못했어요. 자기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은 자식인 자기를 그렇게 푸대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용서할지 말진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지금 하신 행동을 보니까 그 사과조차 진심이었는지 이제 모르겠네요. 집사람 말이 딱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저는 잠시나마 어머니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 저였다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라도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부탁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또 제게 뭘 바라고 계셨네요. 아니, 태켜나 엄만 저한테 정말 미안하면 앞으로 그냥 쭉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사세요. 근데 전 앞으로도 어머니 자식으로는 안 살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번처럼 장례식 가서 상주 노릇은 할게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시모의 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 이어 남편도 시모를 냉정하게 끊어냈어요. 그리곤 자신의 지갑에서 50만 원 가량의 현금 전부를 꺼내더니 그걸 시모의 집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돈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부양금 전부라면서요. 그렇게 우린 말문이 막힌 시모를 두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모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맞았더군요. 남편에게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후 시모는 남편에게 악담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망할 놈, 벼락 맞을 놈, 아주 자다가 날벼락이나 맞아버려라. 나 아주 눈에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 너 같은 건 역시 낳는 게 아니었어. 남편은 그런 시모의 문자를 삭제하곤 시모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또 뒤늦게야 화가 사그라들고 돈이 탐났는지 시숙들과 시누이도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용건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들에게 동일한 문자만 한 통씩 보내곤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들이 혹시 저희 집을 알아내 찾아오기라도 하면 경찰까지 부를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저희 앞에 모습까지 드러내진 않더군요. 그렇게 잠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게 되긴 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저흰 다시 전처럼 시댁과 절연한 상태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처가 식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친정에 더 잘하면서 살고 있고요.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와 아이들을 빼면 처가 식구들 뿐이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시대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처량하게 살고 있었으면 있었지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이지만 제 남편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줬던 그들이 앞으로도 별로 잘 살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상 망하지 못해도 적어도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웃고 살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로 인해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 꼭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에, 그것도 내 자식, 내 형제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더한 것이 흐르게 됨을 그로 인해 그들이 꼭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겉으론 강한 척해도 속은 상처투성인 남편을 소중하게 보듬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로 인한 상처는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말이죠. 제 사연이 부디 인과응보와 사필 귀정이란 메시지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남편처럼 부당한 취급을 받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그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께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간 자신의 행동을 부메랑처럼 돌려받게 될 테니 부디 그들에 대한 원망보단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